행정 환류 볼까요? 자, 이제 남은 단원이 환려과 지방행정인데 지방행정은 간단한 소개만 드릴 거고, 자, 환류는 이제 크게는 셋, 작게는 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통제, 그리고 개혁 쪽인데, 굉장히 쉬운 단원이고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단원이에요, 여러분. 자, 책임 이 주제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와. 나오면 성격이라든지 뒤에 나올 유형 물어봐, 유형. 자, 성격은 딱 하나, 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할 때는 의무가 있어야 돼요. 즉 의무가 전제된다. 그럼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 의무가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결과라든지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자, 이 말에 뭐 다 아는 건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동기는 묻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묻지 않고 결과나 과정에 대한 뭐가 있으면 지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정말 동기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나빠. 그러면 동기는 좋아서 책임이 안 진다? 아니야. 동기는 좋았지만은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 성격상 필요한 용어예요. 자, 이거는 뭐 큰 뭐 없어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의 유형인데, 자, 위에 기준은 별거 없고 행정 가치가 보통 기준으로 보시면 돼. 책임 물을 때 행정 가치, 형평성, 민주성, 윤리성 등에 부합했는가 물으면 되는 거니까. 자, 유형이 보면 되게 원래 종류가 많아요. 뭐 도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또는 뭐 외제적, 내제적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사실은 요 외제와 내제에 다 이게 합쳐질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외제를 비교해서. 자, 모든 공부의 기본은 뭐다? 직관. 그쵸? 직관.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대로 풀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니까. 자, 외제적, 외제 밖에 있다. 밖에는 어디 밖이라는 얘기죠? 어디 밖이야? 춤 바깥이 아니고 행정부 밖에서 묻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입법 또는 사법통제겠지. 외제. 이놈은 안에 있어요. 행정부 안에 있거나 더 들어가면 공무원 마음속에 있거나 이런 거네. 그러면 자, 둘 중 어디가 좀 법적인 책임에 가까워요?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그렇죠? 법적. 지금처럼 입법부 또는 사법부가 묻는 책임이니까. 그렇죠? 다 법적인 책임. 그러면 자, 둘 중 어디가 좀 더 객관적인 책임 같아요? 객관적이죠. 외제, 객관적. 반대로 이쪽은 좀 주관적인 책임이라고 보게 돼. 주관적 책임.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더 자율적인 책임이죠? 자율적이다? 자율이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죠. 정부가. 그지? 자율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자, 또 어디가 응답적 책임에 가깝다. 응답적 책임. 응답. 또 응답은 대답하는 건데 누구한테 응답한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국민한테. 어디? 이쪽이 응답적 책임. 자, 어디가 직업적인 책임일까요? 직업적 책임. 직업적. 자, 어디가 관료적 책임일까? 관료적 책임. 또 어디가 기능적인 책임일까요? 기능적 책임. 자, 노란색이 일단 중요하고 특히 얘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직업이 공무원이 되면 일반 시민보다는 좀 더 남다른 책임의식이 생겨요. 왜? 내가 관료기 때문에. 내 직업이 관료기 때문에. 기능상 그래. 우리 비행기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방송이 나오죠. 뭐라고? 혹시 기내에 의사 안 계시냐고 나오지. 그러면 그 의사 방송에 대해서 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거기에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그치? 근데 직업이 뭐야?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응답 거기에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야. 거기 안 나서면. 의사가 직업인데.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게 내재적 주관, 자율, 직업, 기능, 책임인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기본 분류해놓고 용어를 구분한 다음에 자, 입법 국가, 행정 국가 말할 때 어디가 입법 국가 때 책임에 가까워요. 이게 입법 국가 때. 이놈은 행정 국가 때. 행정 국가? 여러분, 행정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이제 수업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곤란한데 기본 특징이 양적, 팽창, 질적인 전문화. 기억나죠? 양적, 팽창, 질적, 전문화. 행정국가. 그러면 행정이 전문화 될수록 입법부가 통제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져요. 뭐 알아야 통제할 거 아니야. 너무 전문성 뛰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밖에서 묻는 책임보다는 스스로 지는 책임이 더 중요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책임의 방식이 좀 바뀌어온 거지. 이렇게 흘러왔다 보시면 돼요. 즉 행정이 단순했던 입법 국가 때는 이렇게 외제적 책임이나 통제를 중시했다면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책임이 더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왜? 가만두면은 누가 통제 못 하잖아요. 스스로 하는 통제가 더 중시된 거니까. 이렇게 흘러왔다 보시면 돼. 자, 이런 용어를 봐두시면 돼야 되고, 봐둬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에 학자가 나와요. 자, 외제적이고 약 고전적인 책임을 강조한 사람은 파이너고, 파이너. 이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된다. 파이너. 이쪽은 프리드리히가 강조한 책임이야. 자, 두 사람의 책임 논쟁이 참 유명한 논쟁이라서 이거는 정해졌잖아, 정답이. 파이너는 외적, 프리드리히가 내적, 그렇게. 해놓고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다음 책임의 유형 중 성격 다른 것은 1. 직업적, 2. 주관적, 3. 기능적, 4. 응답적. 답은 4. 응답적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딱 머리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게 책임의 유형이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통제인데, 여러분 그 행정 우리 환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통제예요. 통제라는 것은 이제 책임과 표리 관계야. 그래서 책임을 확보하려고 통제하는 거예요. 자, 통제가 왜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책임과 통제는 비슷해요. 자,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행정국가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행정이 전문화되고 양도 많아지면서 누가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통제하려고 봤더니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 통제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근데 못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이 너무나 이렇게 막 전문하다 보니까 누가 못하는 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필요성은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개념이나 필요성은 시험에서는 뭐 나올 건 없어요. 나올 만한 것은 지금 뭘 통제 형태거든. 이렇게 형태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이 길버트가 불리한 이제 틀인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고, 일단은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되게 많아. 일단 분리하기를 외부, 내부. 행정통제 주체가 행정부 밖에 있고 안에 있어요. 자, 그것도 공식, 비공식이 나오고. 자, 외부는 어디 외부? 행정부 외부. 내부는 행정부 안. 그것도 공식, 비공식. 공식은 무슨 뜻 있을까요? 공식의 뜻은 규정이 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통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공식이고, 비공식은 통제한다는 명시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자, 입법, 사법, ombudsman. 얘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단독은. 자, 입법부는 대표적인 정보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우리 삼권 분립할 때 한 주체잖아요. 그러면 입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권한 가지고 통제할 수 있을까? 정부를. 입법부. 법률 제정. 그리고 예산 심의, 결산 승인,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 등으로 통제할 수 있지. 이것들은 다 법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이지. 사법부는 소송, 행정소송하잖아요. 법원에서 정부가 행한 처분을 심사하거든. 이건 이 법
통제. 다 이게 사업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질문. 사업부의 통제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그래서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한계점 물어보시면 돼요. 행정이 전문화되면 입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져,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왜냐면 알아야 통제하지. 법률을 만들더라도 자세히 못 만들어요. 큰 그림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줘요. 자, 위임 입법이 증가하게 돼. 다 이유가 행정의 전문화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따로 볼 거니까, 옴부즈만은. 비공식의 민중통제인데, 자,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통제 방식이. 그게 뭐 안에 뭐 시민, 뭐 정당 등이 들어있죠. 여러분, 정당은 항상 비공식이야. 행정 참여자에도 나올 텐데, 정당의 의미는 항상 비공식이다. 왜? 법에 시민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통제한다는 식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공식이야. 질문해볼까? 선거나 투표는 행정통제 이용 중에서 공식, 비공식 무엇일까요? 선거나 투표제도. 자, 비공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선거예요? 아니야. 선거는 대표를 뽑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넓게 본다면 통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명문화된 규정 같은 건 없거든요. 비공식에 들어있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선거 제도는 공식 제도예요? 아니에요? 공식 제도는 맞아. 근데 통제로서는 비공식인 거예요. 그 제도 자체야 우리 보장된 제도잖아. 선거 다 나와 있잖아. 선거. 그렇죠? 근데 그게 행정 통제적 의미라는 없다는 거예요. 비공식. 주의. 그리고 내부의 공식대표 수반, 대통령 또는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 다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법에 공식적으로. 감사원. 감사원 아까 보면 결산도 심의하고 막 결산자 확인했잖아. 확인. 또는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해요. 직원 공무원들 직무를 감찰해요. 통제하려고. 비리 공무원 이 사람 막 통제 막 요구하고 막 이래요. 감사원이 공식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기구들 장관도 권한이 있거든. 인사권도 있고 하니까 다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에요. 국무총리실 마찬가지야. 다 공식적인 기구들 통제.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 교차 기능 조직. 용어를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요즘에 자꾸 나오거든. 교차 기능 조직. 그러니까 말로 기능이 교차돼 있어. 교차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교차. 여러분 기재부는 뭘로 갖고 다른 부처 통제할 수 있을까? 기재부는 예산 편성할 때. 말 안 들어? 예산 줄 때 짜게 줘. 편성할 때부터. 그러면 행안부는 조직과 정원 담당 부서거든? 기재부가 돈 안 줘? 좋아. 정원 줄일 거야. 이렇게. 조달청은 이것들 봐라. 말 안 듣네? 물품 안 줘.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적으로 서로 간에 통제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공식, 동료들. 옆에 있는 동료가 야 그러지 마. 비공식이야. 직업윤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는 책임이거든. 어디 가다가 내가 다른 유혹에 빠지고 싶어도 나 공무원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잘못하면 징계 먹으니까요. 어디 직무 내외 불문하고 밖에 나가서 위신을 손상시켰다. 품위를 훼손했다. 징계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돼. 스스로 통제. 알아서 하는 거거든. 주의사항 대표 완료제. 이거 보세요. 자, 제 말에 잘 기울이고 정확히 맞는 답을 해보세요. 대표 관료제는 공식적 인사제도이다 아니다? 인사제도잖아요. 왜? 장애인 의무 고용 3%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 할당제. 근데 자, 대표 관료제는 행정 통제로서는 비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규정에도 그 지역을 나온 장애인이나 지역 할당했다 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이나 계층을 위해서 하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내가 그 지역을 낳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부서가 만든 정책이 내가 나온 지역이나 기층에 이게 반할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반응하는 거야. 그게 자발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 법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비공식.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자, 이게 가장 기본 외부 그다음에 내부 비교하는 거예요. 이 박스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만 따로 보셔야 돼요. 옴부즈만은. 통제의 가장 큰 패턴은 이 박스 하나 그다음에 이거 따로 놓는 거예요. 옴부즈만. 자, 옴부즈만의 뜻은 행정감찰관이에요. 처음 이걸 도입한 곳은 스웨덴에서 1809년도에 처음 도입했어요. 그것도 알아놓으셔야 돼. 최초란 말은 의미가 있어요. 최초. 우리 행자 공부하면서 주로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 거의 다고 영국이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의미 있는 나라가 스웨덴이야. 스웨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스웨덴. 자, 이걸 내면서 자꾸 스웨덴 대신에 거기에 오답 낼 때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 막 내요. 이게. 핀란드는 우리가 학 공부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핀란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껌. 자일리톨 껌만 알면 돼요. 핀란드는. 노르웨이는 연어 알면 돼요. 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뉴질랜드 우유? 끝이야. 그러니까 학에서는 의미 있는 게 스웨덴밖에 없어요. 스웨덴밖에. 자, 그러면 비교하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옴부즈만은 그냥 일반 옴부즈만이고 그냥 자동으로 스웨덴식 옴부즈만, 스웨덴식.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옴부즈만 역할을 국민권익위가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교해볼게.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 자, 첫 번째 소속이 달라. 일반은 입법부 소속이야. 우리는 행정부, 그것도 국무총리 소속이 있다. 자, 보통 옴부즈만은 자, 행정 감찰하는 기관이잖아. 그러면 행정부를 감찰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지. 어차피 견제하는 기관이어서. 그래서 입법부. 우리는 정부에 대한 감시기구를 정부 안에 두고 있다. 좀 통제 의미가 좀 약해. 총리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가 달라. 이놈은 헌법기관이고 우리는 법률기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일반 옴부즈만의 근거가 헌법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헌법하고 법률하고 뭐가 더 개정이나 제정이 어려워요? 헌법이. 법률은 개정이 쉬워요. 그래서 법만 개정해도 우리의 권위구제기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좀 불안정하다. 법적지가 불안정해. 헌법은 안정적이고. 또는 자, 신청조사가 일반적으로 중요할 것은 신청을 해와 누가. 옴부즈만에 누가 신청을 걸어와요. 조사 좀 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필요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청 고발은 없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는 게 가능해. 우리는 반드시 신청을 해와야 돼요. 자발은 못 나가요. 신청이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고발행위는 다양하다. 위법, 부당, 편파적인 행동, 게으름 모든 게 다 고발 건수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불만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접 통제밖에 못해. 자, 조사해봤더니 그게 위법, 부당하다고 판명되어도 옴부즈만이 직접 무효한다거나 직접 취소, 변경을 못해. 건의만 해.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시오라고 청구할 뿐이지 직접은 못해. 그리고 직무는 독립이 돼 있다. 비록 소속은 돼 있지만 직무는 독립이다라고 해.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가 좀 더 진행이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된 법 규정을 봐야 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이 3명 있으며 상임위원이 3명 다 법에 나와 있거든. 위원장을 총리가 제청해서 막 나오거든. 이게 다 나중에 보셔야 돼. 지금은 이만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설명드렸던 앞에 요 통제 방향, 통제 형태하고 지금 봤던 이 옴부즈만하고 이게 거의 문제의 한 95%쯤 돼요. 모든 시험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5% 안쪽으로만 주의사항이 몇 개 있을 뿐이야. 그거는 좀 나중에 보시면 돼. 지금은 이만큼 해놔도 웬만한 시험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록 기본을 하고 있지만 기본을 잘 하셔도 여러분 웬만한 점수는 다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는 플러스 시간이 없다면 이제 요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보충이 되면 되는데 문제라는 것이 전범위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더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급하게 맘먹으면 안 되고 기초 강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심화 강의라든지 필요한 수업을 듣고 나서 그때는 문제 푸셔야 돼.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적응하시면 돼. 마찬가지 문제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겨내셔야 돼. 어차피 그칠 거 피해서 뭐해. 우리 그 군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는 말 하거든.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없다면 즐기는 게 낫다는 거야. 즐기는 게. 그래서 지금은 요거 내용이 많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알아도 충분하다. 나머지는 연습하자. 그러면 금방 풀 수가 있어. 이게 이제 행정 통제 내용입니다. 자, 개혁은 사실 나올 만한 가지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개혁의 특징 같은 거. 뭐 개념 별거 없어요. 지금 상태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이게 개혁의 개념이야. 의도된 계획이야. 의도했어. 일부러. 인위적인 거지. 일부러. 특징. 목표를 지향해. 지금보다도 나은 상태가 바로 목표거든. 목표를 지향한다. 두 번째는 행동을 지향해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다. 그러면 개혁은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게 되고 또 얘가 바뀌면 얽혀 있어요. 포괄적인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개혁은 계속해야 돼. 지속성을 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지속성 또는 뭐 계속성을 써야지 이 말 대신에 만약에 뭐 단발, 뭐 일시, 단속 다 틀린 말들이 계속해야 돼. 계속. 지금보다도 나은 상태는 항상 있어 없어요? 있거든. 개혁은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속한다. 계속한다. 이렇게. 그리고 개혁은 일부러 하는 거잖아. 인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항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저항이 수반돼. 불가피. 피할 수 없어요. 플러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행정개혁은 정치성을 띠게 돼. 그래서 정치적인 걸 고려해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개혁은 여러 가지 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즉 정책인 성격을 띠게 돼. 자, 정치적 성격. 그래서 정책인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오답으로 나온 게 뭐냐면 행정개혁을 할 때는 정치성을 배제한다 라고 나와. 배제가 아니라 고려해야 돼. 고려.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특징. 이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의 필요성. 뭐 별거 없지 뭐. 한마디로 정부가 잘해서 못해서예요. 행정의 비능률 같은 거. 그치? 필요한 이유지.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돼요. 다 필요성. 요인 그냥 읽으면 돼. 그리고 모든 그 내용 성공 요인에서는 뭐 직원들 참여도 필요하다는 등 최고층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고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건 따로는 나올 거 없다. 나온다 하더라도 읽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접근법이다.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자, 뭘 바꿀 것인가예요. 첫 번째는 자, 구조를 바꿔보자. 구조적 접근. 행정의 3대 변수가 뭐죠? 구조, 인간, 환경이죠. 그 중에서 구조 바꾸는 거예요. 구조. 그 다음에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 또는 행태를 바꾼다라고 그래. 인간, 행태. 그리고 기술을 바꾸거나 기술. 일종의 과정을 바꾸는 거지. 과정. 이렇게. 종합은 이 모델을 같이 해보는 거고. 종합적인 방법이에요. 자,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다시 태분화되는 것이 원리 전략과 분권화 전략이 있어요. 원리 전략, 분권화 전략인데, 자, 이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뭐 기능 중복을 제거한다거나, 기능 중복 제거, 뭐 직제 개편한다거나, 뭐 통솔 범위를 다시 균형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자, 원리를 바꾸는 거야. 원리를. 이거 누가 할 것인지.
권한과 책임의 재규정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권한과 책임을 다시 규정해. 권한과 책임의 재규정. 이렇게. 자, 말 그대로 원리적으로 다시 해보자는 거야. 자, 이 부서와 이 부서의 계층을 조정하는 거야. 이거 중복됐어? 이거 중복 안 되게 해봐. 이게 나는 원리, 분업의 원리거든, 원리. 권한과 책임을 다시 규정해. 이거 네 거, 내 거. 내 거? 오케이. 이거 네 거? 오케이. 권한과 책임을 재규정한다거나 또는 뭐 직제를 개편한다거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원리 전략 또는 넓게는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다. 구조적 접근 방법. 시험은 이런 질문을 줘요. 다음 중 권한과 책임을 재규정한다. 기능 중복을 제거한다. 직제를 개편한다. 이게 무슨 전략인가? 물어봐요. 답은 구조적 접근 방법. 이렇게. 구조 바꾸. 구조란 것은 공식 역할을 바꾸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 인간, 환경할 때 그 구조란 주어진 역할이야. 역할을 조정하는 거거든. 네 거, 내 거 이렇게. 중복되면 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기술 또는 과정을 바꾼다는 것은 업무 과정을 재설계한다거나 영어로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야. 업무 과정 재설계한다. 또는 말로 장비를 도입해. 장비. 또는 우리가 뭐 MS 같은 관리과학 같은 것도 이게 성과 속한 용이야. 관리과학. 다 이게 기술을 바꾸는 전략이야. 기술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 기술적인 방법. 이렇게. 자, 인간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의 행태, 즉 인간의 가치관 또는 사고 또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걸 의미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OD라는 거예요. OD. 조직 발전. OD, 조직 발전.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사고를 바꿔서 개혁하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자, 구조, 기술, 인간 중에서 뭐가 급진적인 개혁할 때는 적합한 걸까? 급진 개혁할 때는. 그죠? 이거는 점진, 즉 길게 보고 해야 돼.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좀 오래 보는 전략이고 천천히 점진적인 전략할 때, 좀 급진 전략할 때 이해되죠? 알아두셔야 돼. 나중에는 공부하다 보면 영국식 개혁의 특징이 급진 개혁인 나라고 미국이 점진적인 개혁한 나라야. 그 말은 급진 개혁이라는 것은 주로 이게 구조나 과정을 바꾸는 전략을 취한 나라는 뜻이고, 점진 전략은 이렇게 행태라든지 또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 문화를 바꾸는 데 시간 필요하듯이. 자, 그래서 그 미국식과 영국식의 무슨 과정, 뭐 행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급진, 미국은 점진 이렇게 해놓으면 점진 개혁이니까 의식 바꿔야지, 문화 바꿔야지. 원래 문화 자체가 의식이거든, 의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자, 구조, 기술 또는 과정 또는 인간 또는 행태를 바꾸는 전략을 이용성을 파악해 두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됐죠? 종합은 다 같이 못하는 뜻이었고. 이게 개혁의 접근 방식이야. 그러면 개혁에는 저항이 수반돼 안 돼? 저항이 수반돼.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득권 침해받으니까. 자, 내가 이미 누리고 있던 이득을 침해받았으니까 당연히 저항하게 돼요. 저항. 그리고 내용이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부서에 개혁을 한다는데 뭘 개혁하지? 무조건 막 불안하고 무조건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명확히 하면 되거든. 명확히. 이번에 오래된 장비 고친다. 또는 이번에 구성원들 무슨 업무를 조정한다. 이렇게 명확하면은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지만. 또 능력이 부족해. 우리 부서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데 이 장비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당연히. 그렇지? 왜? 밀릴 거니까요. 경직돼 있고. 원래 안정을 추구하는 게 관료제예요. 그래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경직이 돼 있어요. 또 참여가 부족해도 개혁이 정하게 돼. 개혁할 때 대상자들을 참여시키면 개혁의 원활히 잘 돼. 이게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보거든. 이게 개혁의 저항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극복을 해야 되거든. 극복 전략이다. 자, 보통 뭐 규범, 공리, 강제로 구분하거나 또는 다른 말로 이게 기술적 전략, 기술적 전략. 자, 공리적, 기술적 전략인데 사실 넓게 본다면 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얘가 넓은 개념이에요. 포함하겠다 보시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공리, 기술. 일단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놓을게요. 단순하지만 앞에 따서 강공규라고. 강공규. 강제, 공리, 규범이라고. 강공규. 시험은 주로 얘가 나와요. 규범적인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거든. 자, 어딘지를 답해볼게 일단. 강제인지, 공리인지, 규범인지를.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 보상은 무슨 전략일까요? 공리. 자, 개혁 대상자들을 개혁 과정에 참여시켜요. 참여? 규범적인 전략. 압력을 행사해요. 강제. 긴장을 조성해요. 강제. 제재를 한다. 강제예요. 제일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이건 할 게 따로 없어요. 대신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많은 그 전략들이 암기로 푸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워낙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봐요. 규범 전략은 자발성을 유도하는 거야. 자발성을. 내가 그 개혁에 자발로 참여하게 해주는 전략이야. 가장 대표가 참여시키는 거야. 참여. 내가 참여해서 논의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개혁이 진행이 되면 나는 거기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참여. 가장 중요한 게 참여야. 이거는 항상 공리라는 말은요. 돈과 연관된 거다 보시면 돼요. 보상을 해. 보상. 뭐 손실 같은 거 보상해줘요. 손실 보상. 이게 원래 기술의 뜻은 방법이야. 방법.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돈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공리 또는 기술인 거지. 자,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혁안을 명확히 한다. 뭐 같아? 개혁안을 명확히 한다. 그게 기술이야. 기술. 개혁안을 명확히 하는 것. 방법이거든. 방법. 자,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점진적 개혁. 천천히. 그것도 기술이야. 점진적 개혁. 적절한 시기를 택한다. 시기가 적절해야 돼. 그것도 기술이에요. 한참 공직사회에 비리 터지고 막 부정부패 막 말 많을 때 개혁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방법. 여러분이 잘할 때 엄마가 개혁하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못할 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똑같아.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개혁 대상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이거는 규범 전략이에요. 충분한 시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주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은 반대하면 안 될 상황이구나 라고 거기에 동참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는 강제할 수 없어요? 카리스마를 살 수 있나요? 아니야. 스스로 느끼는 거지. 개혁 추진한 주체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발로 가게 돼요. 이런 식이에요. 소통, 교육 다 이쪽에 있다 보시면 돼. 이게 개혁의 전략이 나오는 것들. 별거 없죠? 그래서 일단은 더 많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면 나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는 말이지만 모든 공부는 그거 단어가 주는 느낌이지만 느낌에서 이해가 와야 돼. 이해가. 도저히는 이해가 안 된다. 일단 노력해보다가 막판 가서는 도저히 안 되면 암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암기할 사항들은 학자, 책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 웬만큼 다 이해로 풀 수 있는 사항이 많거든. 이게 강공규다. 보시면 돼요. 강공규.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저는 지방행정인데요. 우리 지금 기초 이 교재에는 간단한 그냥 앞으로 공부할 것들의 소개만 돼 있고 이건 좀 정리했다 보시면 목차만. 크게는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로 돼 있고 행정보다는 이 자치명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12월 말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고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중요도를 가진 게 지방 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도 개정이 된 상태에서 반영해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따로라도 찍어라도 올릴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문제 최소한 2문제 나와요. 워낙 큰 변화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완전 바뀐 거예요. 저도 이제 할 일이 많아진 거야. 왜냐면 책에 있는 걸 다 바꿔야 되거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도 나올 수가 있고 상세 내용 다 모를 수 있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목차 중심으로 소개할 거예요. 행정에서는 뭐 행정의 기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뭐 장단점 같은 거 봐야 돼. 새로운 중앙집권이 신중앙집권이고 새로운 지방분권이 신지방분권인데 두 개 차이가 있겠지.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지방에 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배워야 돼. 이것도 나름 중요해요.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그리고 중앙의 통제가 되게 많아. 이 통제는 사실 법률 문제야. 법률. 지방행정론은 법률이 한 80%쯤 돼요. 나머지가 이론인데 법이 되게 많이 차지해. 또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에. 자, 광역행정. 지역을 넓혀하는 행정이에요. 나름은 이론적이야. 중요해요. 자, 정부 간 분쟁에 대해서 분쟁의 이유가 나오고 형태가 나와. 그리고 갈등 조정 방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법률 문제. 그러니까 얘도 법이고 얘도 법이에요. 근데 나름은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하지만 딱 틀이 있거든. 틀만 이해하시면 너무나 쉽게 풀려. 그 틀 속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냥. 좀 전에 봤던 강공규 마찬가지. 그것도 이해해 놓는다면 어떤 사례가 오더라도 맞추면 되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조정 방식을 이해한다면 다 해결돼요. 암기 안 하더라도. 그리고 정부 간 관계.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 간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냐, 아니면 종속 관계냐, 아니면 중첩 관계냐. 가장 좋은 건 중첩이거든. 상호 독립도 있고 협력도 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배울 파트고, 자치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같이 해서 자치의 요소라든지 자치 형태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구성과 조직인데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지방의회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단체장이 어떤지, 그리고 의회하고 장관의 관계가 나와요. 뭐 둘이 어떻게 견제 관계인지, 또 형태가 기관 통합인지 기관 분리나 대립인지도 배울 거고. 주민에 대해서 지금 정말 많은 변화가 중에 하나 이거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직접 참정 방식이 되게 많거든. 자, 주민 조례 개표 청구가 주민 발안으로 바뀌었어. 직접 발안으로.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그다음에 주민 투표, 주민 소환 같은 게 다 법령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할 게 되게 많아요. 무조건 나와. 그다음에 사무 마찬가지. 사무도 사무 배분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종류가 다 나와요.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특징이 다 다르고 각각의 사례가 다 나와요. 이거는 암기가 아니야. 되게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재정이야.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고요. 얘도 중요하고요. 얘도 중요해. 별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지방자치를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해.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야. 근데 재정 같은 경우는 재정의 가장 기본이 지방세야. 지방세. 지방세의 체계도 암기하셔야 되고 종류 암기해야 되고, 지방세하고 국세의 기본적인 특징 비교 또는 종류 비교를 해놓으셔야 돼. 지방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지방교부세고 국고보조금이에요. 이거 다 아셔야 돼.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중시하는 게 재정이야. 재정상 독립이 안 되고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 여러분, 중앙에서 지방에 돈을 주게 되면은 간섭을 할까 안 할까? 하지. 돈을 줬기 때문에 가만 간섭 안 하면 딴 데 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는 만큼 대가는 치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돈 받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통제적 의미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방재정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도 개정이 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 나름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할 때 그때 자세히 다루실 거예요. 지방자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이죠. 정리를 다 했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해 왔지만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학에 대한 깊이보다도 이런 거구나. 부담이 없게 이 마지막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는데 이제 할만하구나. 이제 정말 몸이 그럼 됐다. 몸 풀렸다 이제. 이제 한번 본격 게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제는 됐고 다음 단계 때 가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학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정말 할만하구나. 여러분 공부는 하기 나름이에요. 같은 내용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어려울 거고요. 쉽게 하는 사람은 특히 쉬워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다 쉽게 풀어왔어요. 저는 난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종류 되게 몇백 개 되는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암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하나 암기시키는 것보다는 분류를 시켜줘요.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 말로 풀면 되거든. 아까 우리도 강공주가 있으면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면 다음에 뭐가 들어가도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면 좀 특이한 게 튀어나와. 그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다음 과정에 가서 다시 한번 학을 열심히 한번 해서 현장 무조건 쉽게 90점 알죠? 쉽게 90점, 좀만 더 하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고 또 다음 과정 때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